자, 이번에는 인지의 일반적 과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수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수용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사람들이 현재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될까요? 먼저 자신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면서 외부의 그 자극들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즉 외부 자극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외부 그 자극을 어떻게 수용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감각을 통해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즉 그 오감,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이런 모든 감각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정보가 수집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외부 자극들을 수용하는 관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자동차들과 빌딩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면은 여기가 도심의 한복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아침에 그 아주 맑고 깨끗한 햇살과 새소리, 또 겨울 물소리, 또 차갑고 신선한 공기, 짙은 녹음,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휴식을 위해서 산속에 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신호등이 붉은색이냐 또는 녹색이냐에 따라서, 또 횡단보도의 그 행인들 또는 그 차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잘 살피고 운전을 해야지 안전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오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자극의 그 수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수많은 그 자극들을 카메라처럼 다 수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외부의 모든 자극들을 그렇게 수용할 만큼 능력이 무한한 것도 아닐 뿐더러 모든 그 자극들을 처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따라 사람들은 외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극 중에서 특정한 자극만을 골라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선택적 수용, 즉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수많은 외부 자극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 요인들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환경적 요인을 봅니다. 그 중에 이제 강도가 있습니다. 자, 자극의 정도가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될 수밖에 없겠죠.
광고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제품 포장을 밝게 하거나 또는 어둡게 하기도 하고, 또 텔레비전의 광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정규 프로그램보다는 볼륨을 더 크게 방송하기도 합니다. 뭐 군대에서 명령을 할 때도 큰 소리로 명령을 하고, 또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강의해서 주목을 끌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강도를 통해서 하는 그런 수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크기입니다. 크기. 자극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의 주의를 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신문의 그 전면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 아주 작은 광고보다는 사람들의 주의를 더 끌게 됩니다. 또 큰 글씨의 헤드라인은 조그만 기사들보다 훨씬 더 독자들의 눈을 끌기도 하죠. 바쁠 때는 우리가 헤드라인 뉴스만 보고 출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린이들의 눈을 끌기 위해서 장난감보다도 실물보다 더 큰 상자에다가 포장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세 번째, 대조입니다. 매우 대조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극들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만 있는 그 모임에서 여성 한 명, 홍일점이 있을 때 눈에 확 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자극이 한 번의 자극보다는 사람들의 주의를 더 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한 번만 들어도 물론 쉽게 기억이 되지만 지루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기억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그 광고 메시지 같은 것들의 이러한 반복 원칙이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인데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정적인 자극보다 동적인 자극에 더 많은 주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고 전문가들은 광고의 정지된 화면에 움직이는 영상을 끼워 넣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 같은 경우들은 반짝거리는 그런 그 경광등이 사람의 주의를 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친숙함과 신기함입니다. 친숙함과 신기함은 대조원리에 확장된 그 형태 중에 하나인데, 익숙한 주위 환경에서 새로운 물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쉽습니다. 또한 친숙한 물체는 또 사람의 주의를 끌게 되죠. 해외여행 중에 한국어 간판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온 그 여행자들, 관광객들의 눈길을 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제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인 요인은 먼저 신체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떤 소리를 듣지 못하고, 어떤 맛은 구별하지 못하고, 어떤 냄새는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감각기관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그 감각 능력의 한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감각 능력의 개인차는 절대적으로 존재합니다.
훈련된 음악 전문가들은 소리를 아주 예리하게 잘 식별하기도 하고요. 소믈리에 같은 자격 가진 전문가들은 와인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다양한 종류의 와인 맛을 구별해 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필요나 동기, 흥미, 욕구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필요나 동기, 흥미, 욕구들은 사람들의 외부 자극 수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지나갔던 식당의 그 표지판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음식 냄새에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 일반적 과정 중에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자, 해석이 무엇입니까? 자, 인간의 인지 과정은 수용 단계와 해석 단계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석이란 흔히 체계화, 이해 또는 지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미 수용된 외부 자극들을 조직화해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해석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수용된 외부 자극들을 의미 있는 형태로 구성해서 지각하는 그런 과정을 말합니다. 자, 해석의 일반적인 원칙 첫 번째는 전경과 배경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시야에 들어온 많은 자극들 중에 일부는 전경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간주합니다. 나무가 하늘과 구름을 배경으로 서 있을 때 나무는 전경, 피구어가 되고 하늘과 구름은 그라운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달이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떠 있을 때도 달이 피규어, 전경이 되고 하늘이 그라운드, 배경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자극 중 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경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수용된 많은 자극들이 전경과 배경으로 분리되어 지각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윤곽 형성입니다. 일단 윤곽이 형성이 되면 윤곽이 속해 있는 자극들은 전경이 되고 윤곽에 의해서 전경에서 분리된 부분은 그 자극을 배경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전경과 배경의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험이나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또 그 자극의 애매성에 따라서 또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전경과 배경이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게 촛대나 또는 뭐 잔 이런 걸로 보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하얀 부분을 자세히 보면 뭐 두 연인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경과 배경의 역전 가능 도형입니다. 이게 뭐 도형으로 보일 수도 있고 사람 얼굴 형태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정경과 배경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단화입니다. 집단화는 사람의 시야에 정경을 이루는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것들을 하나의 단일한 형태로 묶으려는 집단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된 과정을 집단화, 그룹핑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근접성인데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가 가까이 있을수록 함께 묶여서 지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수직선이 6개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세 쌍의 선으로 우리가 지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사성입니다. 자, 사람들은 유사한 자극일수록 또 함께 묶어서 지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연속성입니다. 자, 연속되는 자극들은 그렇지 않은 자극들에 비해서 어떤 공통의 형태를 이루는 것을 집단화, 즉 집단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A, B, C는 각각 다르게 되겠죠. 그 다음 폐쇄성입니다. 자극에 공백이 있거나 결손된 부분이 있더라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메워서 하나의 동질적인 형태를 만들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원은 각각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원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우측에 있는 강아지는 중간중간 이렇게 비어 있지만 하나의 강아지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다음 맥락 효과입니다. 동일한 자극이라도 어떤 맥락에서 자각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그 지각적 의미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 12, 13, 13이 또는 B, 알파벳 B로 지각이 될 수도 있고요. The cat에서 앞에 H로도 볼 수가 있고, A로도, cat 둘은 H 같은 형태인데 A로도 지각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시가 있는데요. 착시는 실제와 다르게 대상을 지각하는 현상을 우리는 착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그 두 개의 수평선에 똑같은 길이의 두 개의 수평선이 있는데 옆에 이렇게 사선이 나타남으로 해서 길이가 다르게 보이는 이거를 폰교 착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선도 똑같은 수평선이 있는데요. 이것도 화살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에 거는 좀 길이가 짧게 보이고 밑에 거는 길게 보이는 눌러라이어 착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선의 방향이 똑같이 그었는데도 다르게 보이는 그런
호겐도르프 착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점선의 길이가 똑같은 길이인데 넓은 데서 그린 것과 그 다음에 좁은 곳에 그린 것이 길이가 달라 보이는 샌더 착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수직선이 평행한지 비교하는 건데요. 원래는 평행한 수직선을 그어놨는데 여기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은 선들을 그어 놓음으로써 이게 삐뚤빼뚤하게 보일 수 있는 절로 착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에 위치한 두 평행선이 직선으로 보이는지 이것을 비교하는 건데요. 이게 중앙에 있는 두 개의 평행선이 약간 가운데가 넓어 보이는 그러한 착시, 헤링 착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원이 동그란 원인데 이게 그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약간 찌그러져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 이것을 오비슨 착시라고 이렇게 착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